안녕하십니까. 채널호 박보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전국 순회 경선이 9월 4일 대전과 충남에서 시작이 됩니다. 결선 투표까지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이 부분 더 짚어볼 텐데요. 그 6명 후보가 있는데 앞으로 이제 한 달 반 동안 정말 숨가쁜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은 이제 1위 이재명 경기지사 그리고 또 2위 이낙연 전 대표 이 사이에 굉장히 신경전이 치열했었던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후보들이 또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관전 포인트는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는 비즈니스포스트의 성보미 기자가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비즈니스포스트 성보미 기자입니다. 네, 성보미 기자. 정말 민주당에서 그 이재명 지사가 대세를 굳힐지 아니면 이낙연 전 대표가 역전을 할지 이게 정말 관전 포인트인데 여기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국민의힘의 영향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어떤 후보가 나오는지 어느 쪽으로 흘러가는지 이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포인트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9월 15일 국민의힘 1차 컷오프가 진행되는데요. 민주당 경선이 5주 연기되면서 국민의힘 예비 경선 일정과 일부 겹치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 경선이 국민의힘의 예비 경선에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는지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민주당 경선은 9월 4일부터 12일까지 1차 슈퍼위크 기간입니다. 1차 슈퍼위크 기간이 끝나고 2차 라운드가 들어가기 직전에 국민의힘 예비 경선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국민의힘이 1차 컷오프에서 그 일부 득표율이 좀 나올 텐데 여전히 그 쏠림 현상이 있는지 아니면은 고루 분포되고 새로운 후보가 좀 약진하는지 이런 현상이 보이면은 여기에 따라서 민주당의 경선도 영향을 받아서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설득력이 있겠네요. 이런 상황에서 2라운드 첫 지역은 광주 전남 지역으로 호남 민심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예비 경선에서는 8명으로 후보가 압축되는데요. 여론조사 방식이 일반 국민 100%로 반영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후보들을 향한 민심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보면은 무엇보다 지금 선두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관한 민심이 이제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이게 주목될 것 같아요. 대세론을 계속 이어갈지 여기에 굉장히 궁금한데요. 지금 보면은 그렇게 꼭 낙관적인 그런 상황도 아닌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후에 이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고 있고요. 또 거기에 이제 엑스파일, 또 말실수, 준비 부족, 여러 가지 불안한 후보, 이런 이미지를 자꾸 보여주고 있어서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상황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이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반영되고 있는데요. 윤 전 총장은 직전 7월 4주차 조사와 비교해 보면 4.1%포인트 떨어진 24.3%로 집계됐습니다. 자, 그러면 가정을 했을 때 윤석열 전 총장의 대세론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이걸 가정을 하면은 정권 교체론 야권의 이제 결집도 이런 것이 좀 약화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볼 수도 있고 또 이 점이 결국 또 민주당의 본경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민주당 권리당원들이 아무래도 전략적 투표를 할 필요성이 좀 적어진다고 봅니다. 만약 야권에서 이런 막강한 선두주자가 사라진다면 민주당에서는 반드시 1위 후보가 아니더라도 다른 후보도 이길 승산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층은 아무래도 선호도에 따라서 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그런 상황을 가정을 하면은 1위 이재명 지사가 과반 득표를 얻지 못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확실하게 우위가 있어야 우리도 될 사람을 밀자 이런 성향이 나올 텐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표가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성립이 되네요. 윤 전 총장과 이 지사가 적대적 공생관계에 있다. 이게 괜히 나온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 전 총장의 경쟁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지사를 향한 결집도가 높아질 수 있다. 이런 분석이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나요? 네, 이런 상황과 함께 2위인 이낙연 전 대표도 윤석열 전 총장과의 양자 대결에서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략적 투표의 필요성이 좀 더 줄었다는 이런 시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윤 전 총장이 아니라 국민의힘 내에서 다른 후보가 급부상할 그 가능성 여기에도 민주당 지지층들이 굉장히 유의해서 볼 수 있겠네요.
네, 윤 전 총장이 아니라 만약에 다른 후보들이 이제 치고 올라온다면 아무래도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제 본선 경쟁력을 좀 중요하게 여길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대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사표 방지 심리가 작용해서 제3지대가 없는 만큼 여야 양자 대결 구도로 가게 될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대 진영의 후보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제 이쪽에서도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한길리서치가 8월 11일 발표한 가상 양자 대결 조사를 살펴보면 윤 전 총장이 41.7%, 이 지사가 36.3%의 지지를 얻어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을 펼쳤습니다. 반면 이 전 대표와 양자 대결에서는 윤 전 총장이 42.1%, 이 전 대표가 34.1%로 오차 범위 밖에서 윤 전 총장이 앞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을 최전 원장으로 바꾸면 이 지사는 36.4%, 최 전 원장은 33.1%로 오차 범위 안에서 팽팽했는데요. 반면 이낙연 전 대표는 38.2%,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31.2%로 이 전 대표가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뭐 결국은 본선 경쟁력이 어디 있느냐 뭐 이게 열쇠가 되겠네요. 그 얘기는 이제 그 정도로 하고요. 민주당 본 경선 그 자체 이걸 한번 저희들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경선 자체는 어떤 관전 포인트가 있는지 한번 짚어봐 주시죠. 결선 투표 가능성입니다. 민주당 경선은 1위 후보가 과반의 득표율을 얻지 못하면 1위와 2위를 놓고 결선 투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이재명 지사가 현재 이제 과반의 득표율을 확실히 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니어서 여전히 결선 투표의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그 여론조사의 대상에 따라서 확실히 지지율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네요. 이 점에서 저희들이 좀 살펴볼 게 그 민주당의 본경선의 진행 방식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결선 투표가 과연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많은 영향을 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본경선의 진행 방식 이걸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민주당 경선은 오픈 프라이머리 방식이라고 국민 참여 경선 제도로 진행됩니다. 권리당원 이외에 일반 국민들도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일반 국민들과 권리당원 모두 1인 1투표 방식으로 동일한 가중치로표가 계산되기 때문에 각 후보들이 얼마나 이제 일반 국민 선거인단을 모았나 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8월 16일 기준으로 민주당 선거인단 인원을 살펴보면 지역별 투표에 참여하는 대의원 14,935명과 권리당원 70만 4,95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차례에 걸친 슈퍼위크에 참여하는 일반 당원 및 국민은 2차 선거인단 모집 기준으로 113만 명이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이 그 만약 그 결선 투표가 진행이 된다면 1위와 2위를 빼고 나머지 이제 3위부터 6위까지 이 후보들한테 모여졌던 그 표심, 이 표심이 어디로 가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과연 합정 연연식으로 연대를 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러면 그쪽으로 표가 몰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시나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캐스팅 보트를 쥘 가능성이 있다는 시선이 나옵니다. 추 전 장관은 열린민주당 통합과 검찰개혁 등에서 이렇게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선두주자들이 중도 확장성을 염두에 둬야 되다 보니 이념적 성향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강한 강성 지지층들에게 좀 집중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파고들 것으로 보입니다. 추 전 장관이 강성 지지층들의 표를 성공적으로 모을 수 있다면 캐스팅 보트를 질 수 있게 되는 셈이죠. 네, 지금 보면 그 추 전 장관의 지지율이 한 5% 안팎을 보이고 있어요. 정말 그 충분히 결선 투표에서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그렇다면 추 전 장관이 과연 그 이재명 지사 쪽을 지지할지 아니면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할지 어느 쪽을 선택할까요? 지금까지 이제 나왔던 이런 동향들을 살펴보면 최근에 모든 경기도민 재난지원금 결정을 놓고 후보들 사이에서 계속 반발이 있었지만 유일하게 추 전 장관만 찬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듯이 각종 정책과 사안에서 종종 이재명 지사와 추 전 장관이 같은 의견을 보이면서 명추연대라는 말로써 이제 두 사람의 연대 가능성을 이제 가늠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낙연 전 대표와 연대할 그런 후보는 없을까요? 뭐 문재인 정부에서 같은 총리를 지냈으니까 정세균 전 총리와 후보 단일화 뭐 이런 얘기도 좀 종종 나왔었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시나요? 두 후보 모두 호남 지역을 지지 기반으로 두고 있어서
그런 공통점 때문에 이제 경선이 시작하기 전부터 후보 단일화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정 전 총리 쪽에서는 경선 완주 의지를 보이면서 후보 단일화 가능성에 선을 긋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또 추 전 장관만큼 지지율을 얻는 그 후보가 또 있습니다. 바로 그 가장 젊은 박용진 후보인데 박 후보가 과연 어디로 갈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를 모두 비판하면서 존재감을 키워왔는데요. 빈도를 따져보자면 이 지사의 기본소득과 기본주택, 기본대출 등 기본 시리즈를 총망라해서 공격을 했기 때문에 이 지사와의 정책적 연결고리는 좀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민주당 경선에서 가장 큰 이벤트는 결선 투표가 과연 있을까 없을까? 이 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지금 6명의 후보가 모두 안주하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서 이 본경선이 진행되는 가운데 중도에 이제 후보 사퇴를 한다든지 이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짚어봐야 될 게 바로 이 전국 순회 경선입니다. 전국을 이제 쭉 돌면서 경선을 진행하기 때문에 지역별 특성이 이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의 이 경선 방식 그리고 어느 지역부터 어떻게 하는지 이걸 한번 저희들이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민주당 경선 방식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지역별 대의원 권리당원 선거인단 투표 결과는 순회 경선 일정에 따라서 현장에서 발표됩니다. 반면 일반 당원과 국민 선거인단의 투표 결과는 모두 3차례에 걸쳐서 공개됩니다. 지역별 경선은 모두 11곳에서 진행되며 백미는 전남과 광주 지역으로 꼽힙니다. 호남 지역은 권리당원이 가장 많은 민주당 텃밭으로 본선 경쟁력이 높은 후보를 뽑는 전략적 투표의 방향이 여기서 거의 결정이 된다고 봅니다. 네, 그렇죠.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또 문재인 대통령도 그 호남 지역에서 승리를 하면서 민주당 대선 후보로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호남의 민심이 과연 누구한테 향할지 이게 주목이 될 수밖에 없죠. 호남 지역이 또 경선에 꽂힌 이유가 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기에 치러지기 때문인데요. 1차 슈퍼위크 결과가 나오고 추석 연휴가 지나서 열리는 만큼 추석 민심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국민의힘 예비 경선 결과가 나온 직후에 또 치러지는 만큼 가장 변수가 많은 경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호남 지역의 경선도 굉장히 중요한데 또 보면은 정말 그 초반 승기를 이 지사가 쭉 끌고 갈지 아니면은 초반부터 이 전 대표가 이렇게 역전해 가는 따라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날지. 그래서 첫 번째 슈퍼위크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첫 번째 슈퍼위크는 9월 12일에 일반 선거인단 결과가 나옵니다. 아무래도 이 지사가 고향인 안동에서 특히 이제 안동이 포함된 대구 경북에서 이 전 대표를 따돌릴 수 있을지가 또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전국 순회 경선이 또 충청권에서 시작한다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는 윤 전 총장이 이제 충청 대망론 이걸 내세우고 있고 과거에도 이제 충청도 민심이 이 대선에서 줄곧 이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그런 그 열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본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어쩌면 충청권 지역에서 누가 강점을 보이는지에 따라서 본선 경쟁력이 좌우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2차 슈퍼위크가 아까 설명한 이제 호남 지역의 여러 지역에서 진행됐는데 시간 관계상 그것을 이제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마지막 3차 슈퍼위크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결론을 내니까요. 여기를 한번 설명해 주시죠. 3차 슈퍼위크는 10월 9일 경기와 10일 서울에서 진행됩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과연 이재명 지사의 안방인 경기도에서 얼마나 또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가 눈여겨볼 대목인데요. 아무래도 경기도 민심이 많이 이반한다면 이제 이 지사의 경쟁력에도 좀 의구심을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경선에서 저희들이 변수로 짚어봐야 될 것, 그런 게 또 다른 게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체육관 경선에 따른 컨벤션 효과는 조금 이제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가 다시 재확산되기 때문인데요. 과거 체육관 연설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제 아내를 버려야 합니까? 라는 명연설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민주당 경선에서는 연설을 통해 현장에서 유권자들의 이제 마음을 사로잡는 등 대면 연설을 통한 극적 반전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들은 앞으로 정말 뜨겁게 달아오를 민주당의 경선의 그 핵심 관전 포인트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대선이 다가오는 만큼 이와 같은 관전 포인트를 놓치지 않고 계속 살펴봐야 되겠지만 또 그거 못지않게 정책이나 미래의 비전 이런 것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저희 채널 후에
통해서는 내년 대통령 선거까지 이러한 중요한 이슈들을 계속해서 따라가면서 집중해서 분석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